안녕하십니까.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 박종수 상임 대표입니다. 오늘 2012년 제2차 원래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바이든 시대의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광역 두만강 개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는 김재호 북방경제정책연구원 원장께서 해주시고, 토론은 통일연구원의 정은희 연구위원 박사께서 하시고, 또 여시제 기획실장으로 계시는 이대식 박사가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김재호 북방경제정책연구원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재효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발제는 한 2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에 갑자기 광역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 이렇게 재조명하게 된 배경은 사실 1991년도에 이 기구가 창설된 이래 올해로서 30년을 맞이합니다. 30년이 됐는데 그 중간에 한 15년 차 왔을 때 큰 변신을 한번 했고, 지금 이제 두 번째 15년을 마치고 약 30년이 경과했는데 당초에 설립 목적하고는 좀 많은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의 동북아 정세와 비추어 봤을 때 좀 새로운 각도로 한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1991년도라는 걸 잠시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긍정적인 면에서 변화가 많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90년도에는 한러 간의 수교가 됐고, 92년도에는 한중 간의 또 수교도 되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91년도에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고, 또 그 해에는 남북 간의 대화 모드를 타고,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김달현이라는 북한의 그 정무원 두 총리가 2주간 우리나라를 경제 현황을 참관하기 위해서 방문할 이런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91년도에 처음에는 이 중국이 동북 삼성에 대한 그런 그 개발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두만강 유역 개발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UNDP가 그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해서 이 동북아 5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이라는 그런 경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처음에는 이게 국제기구로 처음부터 출발했으면 좋았는데 그 당시 각 국가들로 이해관계가 좀 얽혀서 그냥 협의체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그걸 배경으로 해서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이 그동안에 결성된 배경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91년도에 유엔 본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창설하자는 선언을 하고, 놀랍게도 그해 10월에 평양에서 이 5개국 대표단들이 모여서 이걸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두만강 지역 개발은 낙후 지역 개발한다는 그런 개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했는데, 향후 20년간 약 300억 달러를 유치해서 거기에 집중 개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30년 전에 300억 달러면 지금으로 하면 약 거의 한 1000억 달러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최고 의결 기구를 그 안에 설치했는데, 거기는 각 회원국의 차관급을 대표로 해서 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98년도에는 북경 베이징에 TRADP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인데 사무국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와서는 그때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 15년 정도 경과했을 시점에 이 기구를 Great Tuman Initiative라고, 두만강에 한정하지 않고 광역 두만 지역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개발 대상 지역도 크게 넓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장춘에서 이 두만강 개발 계획을 GTI라는 이런 명칭을 변경을 했고, 그 후로 10년간 전략 구상을 풍부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과제가 되었던 공동기금 설립 문제도 추진하기로 합의만 했습니다. 실현은 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2009년도는 또 한 변화가 있었는데 아시는 대로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되고 또 자기들도 그동안 한 10여 년간 기대를 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실망한 부분도 있고 해서 GTI를 탈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GTI가 상당히 좀 어떤 핵심 역량면에서 변화가 오고 역할도 상당히 좀 변질을 하는 그런 좀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2013년도에는 이 협력위원회를 장관급으로 이렇게 격상을 하고 각 4개국의 포컬 포인트로 한국은 기재부, 중국은 상무부, 러시아는 경제개발부, 몽골은 재무부 이렇게 포컬 포인트를 지정하면서 장관급으로 격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4년부터는 이 기구를 국제기구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6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논의만 되고 아직 실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봤을 때 그동안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협의체로 출발한 당초 이름은 TRADP입니다만 이것은 그 개발 목표로 설치했지만 기금도 없고 해서 상당히 한계를 느꼈지만 주로 이제 하는 역점 분야가 교역 투자 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좀 목표가 상당히 좀 하향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젝트에 대한 기초 연구를 좀 강화하고 교류 협력을 증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목표 당초의 목표가 상당히 후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은 이런 초국경 간 국제 경제 협력체를 성공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영내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의 접근성이 보장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인력 교류가 일어나야 됩니다. 유럽 같이 국경 없이 이렇게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이 일어나야 그게 이제 당초 취지에 맞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각 회원국별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속력을 갖자면 국제 기구화가 필요하다. 그런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제반 기반 구축이 상당히 부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영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걸 잘 주도해 나갈 주도 국가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되고 성과가 상당히 좀 부진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그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뭐 자료로 이렇게 대하고 그 와중에 이제 북한이 탈퇴한 면에서 한 가지만 좀 관심을 가질 것은 북한이 다자 협력체에서 탈퇴하면서 자기들은 대안으로서 양자단 협력 관계로 많이 좀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물론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북중 간의 어떤 협력 분야, 그다음 북러 간의 양자 협력이 상당히 좀 활발해진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말을 하면은 GTI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거나 왜곡됐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그래도 GTI가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회원국의 수출입 은행 간의 협력체를 하나 구성해서 어떤 기금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하자 이런 합의를 본 바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실질적인 일을 하자 해가지고 강원도가 주축이 됐지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목표 사업이 자꾸 조금씩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고 GTI 내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그 다음에 지방협력협의체, 동북아 수출입은행 협의체 이렇게 3개 소조직을 구성해서 좀 연구를 하자고 이렇게 합의는 봤습니다. 그런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에 불과했고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에 와서는 심지어 더 이렇게 사소한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게 있는데 몽골의 중소기업 생산 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라든지 두만강 유역의 물관리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든지 이렇게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식으로 다시 후퇴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이 GTI가 상당 기간 경과하면서 당초 설립 목적보다는 상당히 많이 변형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제 GTI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한번 이렇게 모색을 해봤습니다. 이 동북아 지역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얽혀 있는 이 동북아 지역에 처음으로 어떤 그 국제 경제 협력체 이게 잘 성공한다면은 잘하면 동북아 경제 공동체로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로 출발한 이런 GTI 기구가 상당히 유감스럽게도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점점 더 이렇게 그 부진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30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이것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당초의 그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이 지역의 철저한 계획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많이 집행을 해서 이게 동북아 경제 공동체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 발제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마침 이제 30주년도 됐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전 지구적인 재앙이 이제 올해로서 어느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 간다고 보고, 그러나 이 코로나가 가져온 국제적인 이런 그 큰 변화, 변곡점이라는 그런 시점에 다다랐다는 그런 게 하나 대두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을 극대화시켜 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바뀌고 바이든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하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북미 간의 핵 협상 문제도 지금은 아주 경직되어 있지만 어떤 변화의 그런 그 계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가운데 이 GTI 운영 활성화방을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는 2009년도에 탈퇴한 북한의 이 GTI 재복귀 문제입니다. 이 복귀 문제는 2018년도에도 한번 GTI 내부에서도 진지하게 검토가 됐고 북한 당국도 관심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가진 배경은 다름이 아니라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어떤 그 화해 무드가 고조됐을 때 북한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다시 동참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고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걸 염두에 둔다면 2021년도 올해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상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면 북한 스스로도 여기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갖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GTI에 복귀를 하고 역할을 좀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북한은 핵 개발을 2006년도, 2009년도, 13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6차에 걸쳐서 계속 핵실험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게 2010년대, 2020년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동북아 지역의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GTI가 이렇게 그 표류하게 되는 그런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에 새로운 변화의 분기점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해결이 되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그 GTI의 그 가버넌스에 좀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GTI가 처음 출발할 때는 처음부터 이 국제기구로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거기에 참가국들이 어떤 기금을 출연한다든지 투자할 그런 여력도 없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협의체로 출발했는데 그 뒤로 GTI 스스로도 많은 그 고민을 하면서 이게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국제기구가 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기금 조성도 안 되고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지금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매년 총회를 할 때마다 국제기구로 바꾸자는 논의는 계속되어 왔는데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그 실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이것이 반드시 좀 실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전제 조건이 4개 회원국 또는 북한을 포함하면 5개국이 되고 일본을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 6개국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국가 지도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이게 동북아의 유일한 국제 다자간 경제협력체인데 이게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려면 반드시 국가적으로 이걸 지도자급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줘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한 첫 걸음은 반드시 국제기구화 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제기구가 되려면 원래는 그 당사국 간의 조약이나 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실현이 돼야만 이게 구속력이 있고 실행력이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 동북아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양한 그런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구와도 GTI, 이 국가 간에 체결된 이 기구인 GTI하고는 서로 연계한 그런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동북아 지역의 그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력체를 조금만 소개를 드리면 GTI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국, 한국, 러시아, 몽골 이렇게 하고 최초에는 일본이 업석으로 참석하다가 나중에 거기도 어떤 이 회원국 간의 어떤 갈등 요소를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 있는데 어쨌든 GTI가 결성돼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이라는 게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의 설립 목적은 한중일 매년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로 출발을 했지만 그 뒤로 그 정상회담 뒷받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3개국 간의 경제협력 분야를 촉진하자는 그런 기구로 전환을 하면서 사무국이 서울에 설치되어 있고 활발하게 나름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이라는 영어로는 NEAR라고 NEAR이라고 합니다. Northeast Asia Regional Government Association인데 제가 여기에 사무총장을 한 4년간 역임을 했습니다. 이 기구는 제일 큰 기구인데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6개국의 82개 광역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광역지방정부를 하면 중국 같으면 성급이고 우리나라는 도급이고 러시아는 주급이고 일본은 현급입니다. 광역지방정부가 1995년도에 결성이 되면서 역시 사무국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동해 경제권이라는 그런 협의체가 94년도에 결성이 됐고 환황해 경제권 협의체 또 2004년도에 결성이 됐고 환동해 지사성장회의, 환동해 주요 도시회의, 한중일 우호도시회의,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한러 지방협력포럼 이거는 2018년도에 제일 최근에 결성됐는데 이렇게 해서 약 1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 간 협력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복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주로 교류와 협력, 정보 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젝트 실행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게 GTI도 마찬가지고 전부 유사한 문제점과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GTI가 중심돼서 활성화된다면 이 네트워킹을 잘 활용해서 역할 분담을 적절하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GTI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나 다시 좀 역점을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하나 이렇게 새로 개발한 부분입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GTI 설립 초기의 목표로 돌아간다면 두만강 유역 그러니까 북중로 국경지대인 러시아의 그 하산 지역에 3개국이 공동으로 건설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국제공항을 건설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좁게는 중국의 훈천, 그다음에 북한의 나선지구,
러시아의 하산 지역의 어떤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동안의 하산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철도, 항만 이런 물류 네트워크에 공항 기능까지 포함시키는 트라이포트 개념으로 이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걸 제시합니다. 그리고 공항만 건설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GTI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두만강 유역의 접경 지역에 국제적인 산업도시로 개발하자는 그 취지를 그대로 살려서 공항 배후 도시를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여기도 당연히 북한의 노동력이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공항을 건설할 때도 그냥 러시아의 단독적인 공항 한 개 더 건설하는 거로 끝나서는 절대 되지를 않고 이 취지를 살리자면 반드시 북중러가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예로서는 러시아는 부지를 제공하고 중국은 자본을 제공하고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기에 자본과 기술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공항 터미널은 3개국으로 동시에 입출입이 가능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명실상부한 3개국 공동 운영 공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의 공단 개발을 통해서 경제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상은 유럽에 마침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벤치마킹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유럽의 그 라인강 상류는 두만강 하류하고는 정반대로 상류 지역에 가면 스위스, 독일, 프랑스 3개국 접경 지역이 있는데 그 접경 지역에 유로 에어포트라는 그런 3개국 공동 활용하는 그런 국제공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은 프랑스 땅에 있지만 공항 명칭은 스위스 바젤이라는 걸 차입해서 바젤 국제공항이라고 이렇게 일반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유로 에어포트 바젤 뮬하우스 프라이버그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간 한 500만 명이 이용하는 굉장히 그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공항인데 이 공항을 중심으로 경제 통합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독일로 라인강을 넘어서 출퇴근하는 그런 형태로도 많은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프랑스와 스위스 간에도 상당한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일일 출퇴근 인력이 약 5만 명이 달할 정도로 그 3개국이 굉장히 그런 경제 통합의 하나의 그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뒀을 때 동북아에서도 두만강 하류 지역의 그런 그 핫산 그다음에 그 중국의 훈춘, 북한의 나선 지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국제공항을 건설을 한다면 GTI가 당초부터 추진해오던 그런 동북아 낙후 지역 개발이라는 목적에도 부합될 뿐 아니라 그 동북아의 경제 통합으로 가는 아주 좋은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이 이거는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또 GTI가 처음 출범할 때는 중국이 상당히 열의를 갖고 관심 있게 추진했지만 사실은 이 두만강 하류 지역이나 이런 모든 지역을 개발하는 데 그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실제로는 러시아가 훨씬 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러시아는 조금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2016년부터 푸틴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게 동방 포럼이라는 걸 개최하면서 극동 지역 개발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러시아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좋은 계기가 돼서 이 GTI가 활성화된다면 러시아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한국과 일본은 비록 접경지 국가는 아니지만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일정 부분 반드시 동참을 해야 이 GTI가 활성화도 될 뿐 아니라 동북아 경제권이 하나의 통합된 경제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도 뭐 기대를 좀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제 간의 모든 이런 사회 경제적인 질서나 체계가 대대적으로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WEF 월드 에코노믹 포럼의 클라우스 슈밥이 일찍이 글로벌 아젠다로 이미 작년도에 이걸 제시를 했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글로벌 이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차용한 이유는 이게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새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결정적인 게 세계화가 상당히 후퇴가 되고 그 다음에 유감스럽게도 미중 간의 대립은 더 격화될 그런 여건을 제공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민족주의나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좀 더 강해진다 걸 누구나 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민족주의로 가면서 큰 정부,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급진적인 복지와 조세 정책이 이루어질 거다. 반면에 이제 사회적인 감시 추적이 너무 고도화돼서 굉장히 우려를 낳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디지털화가 언제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GTI가 하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글로벌 시대에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국제 간의 그런 협력이 굉장히 활발했지만 이 팬데믹 이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의가 좀 강화되고 민족주의가 더 강화되는데 이런 걸 염두에 둔다면 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권도 그동안에는 인터 개념으로 이렇게 지역 간의 협력을 많이 추구를 했지만 이제는 영내에 인트라 개념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GTI 가입 국가들 내의 경제권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더 그 시대의 변화를 잘 적응해서 여기에 통합된 그런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이 GTI의 그 활성화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GTI를 이렇게 통해서 동북아의 경제 공동체 또는 경제 통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 원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발제. 특히 이 주목되는 거는 GTI 이 활성화를 위해서 핫산 지역에 국제 공항을 건설하자는 제안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그 프로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정은희 박사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통일연구원의 정은희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종수 상임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바이든 시대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무엇을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신 김재호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김재호 원장님께서는 아까 그 박종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론과 실물을 겸비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방안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실질적인 방안을 또 제시해줬고 문제점과 한계점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실무적으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발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총평을 한번 드리자면은요. 먼저 이 글이 두만강 유역 개발 계획의 설립 취지부터 어떻게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으로 확대 변화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리고 GTI가 직면한 그 현안과 핵심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포스트 코로나19와
바이든 시대에 대비해서 이제 GTI 추진에 있어서 어떤 추진 환경에 있는지 그런 추진 환경 분석과 함께 GTI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과제를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시사점이 있고 매우 시적절한 주제 분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의의를 시의성, 활용성, 가능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본다면요. 첫 번째는요, 이 GTI가 동북아의 유일한 그 초국경 국가 간 경제개발 협력체라는 점에서 이제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로 교착된 남북, 북미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국면 또 그리고 바이든 시대에 접어들어서 어떻게 이런 국면들을 타개할 것인가 는 측면에서 이 GTI가 하나의 그 매개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남한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북으로 향할 수 있는 통로를 사실 이제 남북 관계로 인해서 북한이 이 통로를 막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섬나라 경제와 같은 이제 고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이제 북중러 접경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GTI를 통해서 이제 북한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인할 수만 있다면 GTI는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도 매우 활용도가 높은 협의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김재 원장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2018년 초에 한반도가 평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GTI에 관심을 또 보였다는 점은 향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이 대외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동북아 평화 정책을 위해서 GTI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거는 운영 활성화 방안인데요. 특히 이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의미 있게 제시한 게 지정학적 측면보다는 지경학적인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초국경 경제협력체에 부합하는 이 다층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간보다는 이 지역주의 바탕을 둔 영내 간 경제협력 통합 시스템 구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방향성을 제시해줬는데 상당히 저는 이게 실용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사실 이제 GTI가 좀 더 구체적인 그 사업 계획으로 나갈 수 없었던 점은 공동기금 설립에 추진 합의만 했지 실제로 기금을 설립하지 못했는데 이 보고서에 이 연구에서는 그 일본의 전략적 참여의 필요성과 미국의 우호적 관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향후의 투자 유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990년대 1년도에 당시 이제 GTI가 발족이 됐을 때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상황을 보면은 물론 이제 뭐 대외 환경 굉장히 좋은 에서 불구하고 중국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지금과 같이 많이 이제 부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시에 그 일본도 참여를 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금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좀 더 개발이 진척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 배후에는 또 미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향후에 이제 이런 일본이나 이제 미국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면 이 GTI가 가장 큰 그 문제점인 공동기금 설립에 있어서 좀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총평을 해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쟁점과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물론 이제 우리 GTI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그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유럽과 같은 경우는 EU와 같은 그런 다자 협력 체계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데 이제 동북아에서는 오히려 이제 북중 북러 등의 양자 협력은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 협력 체계로 발전하기에는 뭔가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관광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몽골이나 다 공동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이 다자 협력이 가능한 최적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의체를 설립한 지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전혀 이런 부분조차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오히려
동북아에서는 다자 협력보다는 얌자 협력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기존의 그 양자 협력을 좀 더 그 소다자 협력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좀 더 이제 3자가 혹은 4자가 협력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좀 더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우리 남북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자 협력을 구상을 했을 때 어떤 국가적인 이익이 뭐 상충되는 측면도 있겠죠. 물론 경쟁, 경합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의 입장에 봤을 때는 거대한 이 소비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소비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남북에게 다자 협력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방향에서 이제 GTI를 활용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이제 북한 전공자라서 좀 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남북의 입장에서 좀 더 살펴보자면 큰 틀에서는 바이든 시대 동북아 평화 정치학을 위한 기능을 GTI가 일정 부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북한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북미 관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GTI의 활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고 본다면 어떤 사업 구상이 우리가 너무나 빈약하다 그런 측면보다는 비핵화나 대북 제재 그리고 또한 이에 더해서 미중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제 한반도의 그 긴장 국면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바이든 시대에 어떤 기대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기대감에 또 부응을 해서 GTI를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방안들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마지막으로는요, 아까 강 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대안을 해주셔서 공항 건설 모델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이 구체적인 사업 제안이 굉장히 인상 깊고 또 가보지 않았어도 정말 이렇게 해보면은 굉장히 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대북 제재하에서도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북한을 좀 더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GTI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사실 이제 이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재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한정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재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동북아에는 GT와 유사한 중복 기능을 가진 다수의 지방 정부 간 협의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지식 공유 사업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지식 공유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좁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범위가 넓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아까 지방 정부 간의 협의체를 활용을 한다면 이런 방향에서 북한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아까 공항 카산 지역에 공항을 함께 설립하는 그런 그런 방안들을 해주셔서 굉장히 저는 흥미롭게 들었는데,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인 게 이게 이제 설립을 했으면 좀 더 지속 가능성의 측면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철도 항만의 그 물류 중심
구축 플러스 공항의 기능을 결합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이제 그 주변국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메리트가 있는지 그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히 시간 10분을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발제자님 김재호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그 주목되는 부분은 당장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서 지수익 공유 사업 이거가 상당히 좀 신선한 그런 그 논평인 걸로 봅니다. 이어서 이대식 박사께서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GTI 활성화 방안이 토론되는 것은 현재 미중 갈등과 바이든 시대라고 하는 두 가지 세계 가장 큰 변수가 중첩되는 곳이 바로 미국이 참사할 수 있는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과 그리고 한국이 모두 관여된 이 GTI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GTI가 미중 갈등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의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토론자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박종수 대표님께서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제 역량을 볼 때는 아직 의심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토론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정리는 다 앞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지정학 리스크 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의 재가입이 GTI에 있어서 관건이라는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다른 차선책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탈퇴 이유가 된 핵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더욱 심화된 상태이고 체제 보장이 되지 않는 이상 북한이 이미 만들어진 핵 레버리지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더군다나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북한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오히려 우리는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북한이 변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들 이 프로젝트를 얘기하면 북한 한주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발표하신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선 지금은 북한 없는 GTI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로 들어주신 그 바젤공항, 유라 에어포르트도 패전국인 독일은 배제되고 프랑스와 스위스가 건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독일까지 포함되는 그 유럽 경제 공동체 수립에 기여를 했으니까요. 현재 북한을 뺀 합리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생각은 미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달리 굉장히 보편적인 인권 그리고 합리적인 외교 원칙을 활용하기 때문에 GTI에 미국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신 국제기구 성격을 위해서도 미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두만과 유역의 초국적 개발 프로젝트는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에도 부합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새로운 리더로서의 복귀라는 차원에서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 기업이 중국과 미국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금융 개방과 함께 미국 금융 특히 월스트리트 진출이 확대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러시아는 FDI 유입에서 미국이 1위, 그리고 국채, 심지어는 증권 시장에서도 미국의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이 경제성 부분이 확인된다면 미국 기업이 참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동북아가서 허브 구축에 대해서 추진을 했을 때 미국 때문에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미국 그 LNG 수출 기업 관련자를 만나봤을 경우에 100만 톤 넘게 한꺼번에 주문만 해준다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는 의견을 줬었습니다. GTI의 미국 정부와 함께 미국 금융, 건설 부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경우에 향후에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강경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익이 보장되는 PPP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미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북로 국경 지역의 국가 간 협력 및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에 이것이 가장 강력한 북한 개방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GTI 공동이익이 되는 동시에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하산국제공항의 경우에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임에 불구하고 경제성 분석, 경제성 있는 사업 기획이 먼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국회에서 하산국제공항 건설 정책 토론을 했었죠. 거기서 물류 전문가인 성운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산국제공항 건설 문제의 핵심은 이 프로젝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국제정치적, 군사안보적, 역사적, 사회문화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교통물류 측면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바젤공항 같은 경우도 물류 측면에 이미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전에 이미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수요 창출, 이 공항이 필요한 수요 창출을 위한 기초 프로젝트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하고 경제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GTI 회원국에서 조직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답니다.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을 좀 갈래를 쳐서 집중적인 실무진을 만들어서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시간을 잘 준수해 주셔서 정확히 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대식 박사께서 하신 말씀 논평 중에 주목되는 부분이 이 미국이 좀 관여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또 북한 변수를 배제하고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 토론에 대한 답변을 발제자이신 김재호 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두 분 토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도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더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대식 실장님이 먼저 토론해 주신 부분, 북한을 차제에 북한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이걸 좀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이 없는 GTI를 좀 활성화해보는 것에 집중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뭐 제가 생각한 거하고는 너무나 정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이 GTI를 활성화하자는 이 취지 자체가 북한이라는 그동안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 환원주의 모든 것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 일을 추진할 때 북한 때문에 안 되는 이런 그걸 탈피하기 위한 방안이 전제가 되어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는 북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가능한 국가들끼리만이라도 먼저 진행을 하자 하는 그 말씀은 조금 저는 시각을 달리 합니다. 어떤
과정을 겪던 간에 북한이 반드시 여기에 복귀를 하고 그다음에 이 GTI의 가장 주 무대가 두만강 유역 지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장 핵심 지역은 뭐 린치핀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또 북한이 접경지고 그게 바로 연결되어 있는 러시아 하산 지역과 중국의 훈춘 지역이 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당초의 이 설립 기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제가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을 드려서 뭐 합니다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북한을 참여시키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 북한이 복귀를 하려면 2018년도와 같은 상황을 조성해 줘야만이 북한이 다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변경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때마침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기대를 해보는 측면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북한은 뭐 지난 당 8차 대회에서도 이미 천명했다시피 자기들의 기존 정책은 전혀 바꿀 생각은 없고 경제 분야도 자력갱생 그러니까 민족 자립 경제 구축에 치중하려는 이런 식으로까지 천명을 한 바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국제협력 기조로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북한의 이런 기조도 변화가 올 수가 있고 2018년도와 같은 그런 상황 변경을 기대하면서 북한을 다시 복귀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참여를 좀 기하는 건 좋겠다는 것은 뭐 당연한 말씀이시고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2000년대 들어와서 GTI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심지어 총회를 2001년도는 홍콩에서 개최할 정도로 그런 국제화 노력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북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서 모든 게 다 무산이 됐지만 지금 단계에서 다시 재활성화한다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이 단시 필요하고 거기에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는 당연히 미국과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 두 나라는 반드시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도 동북아의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이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기한다면은 거기에는 지경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좀 정경 분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지역의 경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나름대로 기대가 좀 있기도 합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는 대북 문제에 관해서 반드시 외교적이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산공항 건설의 그런 취지는 좋지만 그게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기회에 제시를 하고 많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바는 당연히 이 경제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이 경제성을 검토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이전에 이 프로젝트를 제시한 이유는 국제공항을 건설하면 요즘은 이런 그 전통적인 철도나 해운을 통한 그런 교통수단도 중요하지만 항공 물류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그게 수요가 전제가 되고 난 다음에 구축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제안을 한 이유는 수요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선제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수요가 충분할 경우는 굳이 이런 제한이 필요가 없이 뭐 러시아는 러시아 측면에서 당연히 자발적으로 공항 건설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GTI라는 이 국제경제협의체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려면 이런 기회 창출이 상당히 필요하다. 근데 공항만 건설해서는 분명히 그는 뭐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지름길이 되는 그 지역에 국제 산업 도시 또는 국제 투자 무역 도시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중국의 훈춘에서는 5년 전에 훈춘이 동북 삼성 그 개발의 하나의 디딤돌로서 굉장히 중국 중앙 정부가 역점을 두고 개발해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물류를 중심으로 한 항공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화물 중심의 그런 국제공항 건설을 한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그런 필요성은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셈이고 나아가서 접경 지역의 산업 도시화하는 이런 그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다면 수요 창출을 통해서 공항 수요 또는 공항의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은희 박사께서 말씀해 주신 어떻게 뭐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간에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간의 양자 간의 협력이 상당히 좀 활발해진 측면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다자 간 국제경제협력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시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취지에 부합한다면 이런 양자 간으로 흘러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GTI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자 간의 협력 기구가 활성화되지 못했냐 하면은 유럽과 달리 몇 가지 좀 상대적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사국들,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우선 좀 큰 편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각 국가마다 자기들이 희망하는 이익의 목표와 방향이 좀 달랐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뭐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경제 체제가 북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몽골과 중국은 냉전 체제가 무너진 이후에 체제 전환이 일어났습니다만 북한은 거기에 부합하지를 못했고 하는 그런 면에서 경제 체제상에서도 아직 상이한 점이 있었다. 그런 게 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회원국들의 기업들의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유럽하고 달리 처음부터 이렇게 좀 다자 간의 협력체로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는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북아 이 지역의 안보적인 그런 측면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해결될 기미는 없이 점점 더 악화되어 온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자 간 협력 체제가 활성화되는 데는 상당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그런 양자 간의 협력을 구축한 것은 자기들이 탈퇴를 하면서 하나의 대안적인 요소였기 때문에 그게 더 효과적이라서 하기보다는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각각 양자 협력 체제를 좀 강화하면서 사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은 많이 있습니다. 철도가 연결되고 뭐 두만강 교량도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 하산 나산 간의 그 철도도 연결이 되고 하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는 많이 얻었고 또 2014년도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그동안에 묵혀왔던 약 1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차관도 다 탕감을 해주는 이런 효과를 얻기는 했고 많은 그런 진전은 있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양자 간의 문제지 이 GTI가 추구하는 기본 목표에는 부합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여전히 다자 체제로 가기 위한 그런 것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양자 간의 협력 체제는 좀 더 그는 예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국제공항의 배후 도시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GTI가 처음 출범할 때도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염두에 뒀던 부분인데 두만강 유역의 삼국 접경 지역에 국제적인 산업도시를 건설하자 하고 그 계획에 투자를 20년간 약 110억 달러를 그 산업도시 구축에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0억 달러는 교통이나 물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투자를 하자 그러고 나머지 이제 10억 불은 교육 훈련 쪽에 투자를 하는 걸로 하고 예비비로서 한 50억 불을 둘 정도로 해서 총 300억 불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거에서도 보시다시피 제일 큰 목적은 이 지역의 산업화, 그다음 경제 통합으로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그 배후에 이런 산업도시,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 창출은 물론이고 경제 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국제공항은 그거에 앞서서 가장 선결적으로 투자돼야 되는 그런 인프라 투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성에만 매몰이 되면 이 프로젝트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렇게 아까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방금 김재호 원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 두 토론자분이 제기하시는 그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동북아 정책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미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